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특히 월말에는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과연 10월에는 이러한 급격한 위험자산의 하락세에서 벗어날 것인지, 이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살펴봐야 될 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때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9월달 시장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9월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다우, 나스닥이 8%, 9%대 하락세를 보였고, 상해나 항생도 5%, 11%. 또 특히 코스피가 10%, 이 코스닥이 1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이제 처참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난 7월과 8월에서 잠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도 힘없이 내주고 2150선대까지 후퇴를 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좀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연준이 이 9월 FOMC에서도 75bp의 금리 인상을 함과 동시에 연말 그리고 내년도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현재 4% 중반 이상으로 지금 잡아놨고요. 이로 인해서 이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한때 4.3%, 그 위에 조금 밀려가서 4.2%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형성되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06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금리가 급등색을 했고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3.8%, 한때 4% 살짝 찍고 내려오는 그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가 안정에 올인하면서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거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위험자산 가격들을 지금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한때 3년짜리 금리가 4.5%, 그리고 10년짜리 금리도 한 4.3%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 후반에 조금 국내 금리는 조금 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만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그 금리의 고점이 형성되고 이제는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고 조금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국내에서 금리가 하락했던 가장 큰 배경들은 결국은 국내에서는 이제 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에 나선 그 영향들을 좀 보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 약발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그 위기 대응책을 보게 되면, 일단은 한국은행 정부가 2조 원의 국고채 바이백을 하면서 이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3조 원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해주면서 총 5조 원 정도를 국채금리의 급등을 조금 진정시키는데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안펀드, 증시안정펀드를 지금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사실 증안펀드는 지난 아마 코로나 위기 때 이제 워낙 가격 변수가 급락을 하니까 정부하고 각 또 연기금 또 공적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증시안정 펀드를 이렇게 마련을 해놨었는데 사실 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신용 기업의 회사채라든가 CP를 이제 신속하게 이제 매입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러한 긴급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 힘입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금리는 다소 고점 대비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일 건지는 조금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이 단순히 경기가 뭐 확장하고 침체를 보이는 반복적인 사이클 상에서 단순히 경기 침체에만 그친다라고 하면, 사실 현재의 이 위험자산들은 거의 뭐 바닥권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스피가 뭐 2100선 정도면, 지금 정도면 뭐 거의 코로나 그 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지금 돌아온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적인 가격 지표들 보게 되면 과매도 국면들이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손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좀 물타기를 하면서 이 평균 매입 단가를 조금씩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봤었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여전히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상태가 단순한 경기 침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유동성 경색, 자금 경색으로까지 불거지게 되면 뭐 밸류에이션 지표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무의미하게 돼버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지난번 그 코로나 때도 보시는 것처럼 뭐 투매가 나오면서 한때 코스피가 1500 깨고 1420선까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과거에 2008년도 때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코스피가 2000 갔던 게 878까지 1000선이 깨지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부분은 거의 뭐 묻지마 팔자, 투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밸류에이션 상에서 싸다 하더라도 이 투매가 나와버리면 이게 사실은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경기 침체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뭐 사서 들어가는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게 유동성 경색,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면 정말로 큰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두려워서 조금 이제 신중하게 계속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유동성 경색이, 원화 유동성 경색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은행이 자금 풀면 되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뭐 국고채 단순 매입하고 기재부가 국고채 바이백하고 뭐 이러면 원화 자체는 상당히 풍부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항상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외화 유동성 경색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 와 있는데, 역사상 3번밖에 없었죠. 1400원을 넘어갔던 거는. 지금 시계열이 짧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97년도 외환위기 때 2000원 갔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500원 갔었고, 지금이 1430원이니까 역사상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1400원 이상을 넘어갔던 때는. 근데 단순히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이거를 위기로 볼 거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지금은 달러화가 강하니까. 지금 달러화가 지난주에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12까지, 한때 110 거의 5까지 육박을 했었고요. 뭐 달러화가 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원화가 약하기보다는 달러가 강한 부분, 그리고 뭐 지금 지난주에 뭐 난리 났던 그 영국 파운드화도 지금 거의 뭐 1대1 페리티를 한 해 만에 이루고 있고, 위안화도 지금 7.2 위안까지 급등을 했었고, 다른 나라 통화들도 다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원화만 약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환율 상승이 달러화가 강해서인지, 아니면 국내의 시장에서 이제 달러화의 경색, 달러화 자금이 부족해서인지는 이거는 구분이 필요하다. 만약에 전자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달러화 자금에 경색이 생겨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달러화의 경색이 원화 자금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거든요. 사실은 지난주 내지는 그 9월 후반부에서 국내 금리가 급등했던 거는 일정 부분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대부분 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용경색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게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다. 수합 포인트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수합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1년짜리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은 1430원이지만 선물 환율은 1404원이어가지고 수합 포인트가 현재 마이너스 26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9월달 그 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4원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악화된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 마이너스 22원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25원, 26원이면 이제 그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합 레이트도 마이너스 1.8%까지, 즉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 대비 1.8%가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합 포인트가 마이너스 폭을 크게 하고 수합 레이트가 마이너스 1.8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1년짜리 만기로 보면 미국 1년짜리 금리는 한 4.2%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국내 1년짜리 금리는 한 3.4 정도 되니까 거의 한 80bp, 거의 7, 80bp 정도 지금 역전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CDS 프리미엄 한 50bp 정도 더하면 지금 현재 한국 원화 채권하고 미국 국채하고 직접 비교를 해보면 CDS 프리미엄까지 감안해보면 한 1.3%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 차이만큼이 바로 1년 선물 환율의 할인율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 정도면 대략적으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향후의 금리 차가 100bp 이상 벌어질 거고, CDS 프리미엄 한 50bp 정도 더하면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임계치로 보는 게 수합 포인트로는 한 마이너스 30원 이상, 수합 레이트로는 마이너스 2%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금리 차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 아무리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한국도 일정 부분 금리를 쫓아가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정말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50bp 이상은 안 벌어질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100bp 정도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금리 격차를 이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국내에서는 경기가 안 좋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미국이 4.5까지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뭐 한 3%까지 올린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150bp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150bp 정도 벌어지고 여기다가 CDS 프리미엄 얹히면 한 200bp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수합 레이트가 마이너스 2%까지 벌어지면 그 정도 수준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달러화의 경색이다, 달러화가 펀딩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볼 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마이너스 2%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 차에 기인한 게 아니라 그냥 달러화 펀딩이 안 되는 거예요. 달러화가 지금 뭔가 막히고 있다, 외화 자금의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달러화를 조달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러화를 조달하는 비용이 바로 이 수합 포인트, 수합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FX 바이 앤 셀을 하게 되면 현물안에서는 바이를 하고 선물안에는 셀 하면 이런 FX 바이 앤 셀을 한 거래 자체가 결국은 외화를 조달하는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FX 바이 앤 셀을 모든 사람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선물환율이 아무리 낮아도 높은 현물환율을 사고 낮은 선물환율을 파니까 결국은 엄청난 거래 비용을 주고 나서도 달러화를 조달하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 시장에 막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달러 유동성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유동성 대용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짜리 수합 포인트, 이거를
현물 환율로 한 번 더 나눠준 스왑 레이트, 이거를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의 상황은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의 경색이 악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상황이 아직은 개선될 게 안 보인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지난주에 국내 금리가 고점 대비 조금 하락하고 뭐 원달러 환율도 뭐 고점 대비로는 살짝 1440원에서 조금 1435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이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벗어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5조 원의 긴급자금 투입, 그 다음에 증원펀드까지 가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정부도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격 변수가 경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자금이 말라가고 신용이 경색되면서 결국은 이 묻지마 투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투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소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조금 막아놓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스왑 포인트를 봤었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의 유동성 경색이 아직은 완화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코스피 2155선 이거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야 2150원이면 진짜 완전히 거저였는데, 코스닥 지금 뭐 670선, 야 이게 언제적 670입니까 지금? 거의 코로나 직전 수준 다 지금 내려온 건데, 뭐 길게 보면 사야 되는 레벨 맞아요. 돈 있으면 매달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여기서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4, 4분기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전통적으로 4, 4분기 연말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뭔가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현금을 확보해 놓고 연말을 무사히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로서 4, 4분기가 그렇게 썩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11월 FOMC에서 연준이 또다시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네 번째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할 가능성이 절반이 넘고, 지금 연말 가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즉 12월에도 50bp의 빅스텝을 또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아 이건 11월이구나. 지금 12월이 4.25, 4.5%. 지금 그 연준이 점도표에서 찍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한 4.4 정도 될 가능성이 50%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고 한다면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달러와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고, 그럼 이게 원화 자금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뭐 주가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본격적인 저가 매수의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이번 해는 좀 저는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0월 달은 9월 달이 워낙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좀 반등은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은 뭐 설마 지금도 더 빠지겠냐 싶긴 한데, 10월에 다소 주가가 반등할 때 이제 저점 봤나 보네, 저가 매수 기회네 라고 우당탕탕 뛰어들 그럴 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제 유가이겠죠.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유가가 81불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유가도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가격 다른 주가나 이런 거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불까지는 적어도 떨어져야 어느 정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중요한 게 고용 지표인데, 미국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다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 실업률이 3.7 정도. 근데 지난달보다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여전히 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비농업 일자리 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4주 연속, 몇 주 연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엄청 타이트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 제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시니어 계층들은 일제히 다 은퇴를 해버렸고, 또 젊은 세대 중에서는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걸로 막대한 부를 쌓은 애들이 뭐 굳이 일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트럼프 정책 이후 또 코로나 정책 이후에 많이 쫓겨났잖아요. 근데 못 들어오고 있죠. 왜냐면 방역이 지금 강화돼 있으니까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오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국내에서도 보면 요즘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르바이트를 뽑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그 중에 일정 부분 불법 체류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일자리를 차지했던 것들이 이제 안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로만 채워야 되니까 갑자기 일자리보다 사람이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엄청나게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임금 상승도 쉽게 떨어지기가 어려울 거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유지되는 한 주택가격도 안 떨어집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택가격 하락하고 있지만 렌트를 계속 지금 내고 있거든요. 미국 근로자들이 렌트를 못 내고 내가 쫓겨나가야 뭐 포클로저 해가지고 그 차압당하고 집이 경매로 나오고, 이래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래야 렌트비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는데, 고용시장이 이렇게 견조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월세를 내는 데는 부담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간에서는 이 물가가 잘 잡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 경제는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 자체가, 물론 미국도 부담이긴 하죠. 주가도 많이 떨어지긴 하니까. 근데 이게 물가에 대한 상승 위험보다는 경기에 대한 침체 위험이 지금 낮게 여겨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유가도 지금 연말 되면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지금 요번 주에 이벤트 중에 그 수요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또 감산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야, 경기가 둔화되니까 우리 감산해야 되겠어. 유가가 80불 이하로 떨어지는 건 우리 용납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가의 하반 경직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추운 겨울철이 되고 또 뭐 이 푸틴이 뭐 진짜 또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유가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럼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높게 나오는데, 만약에 연말 돼서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큰일 나지, 큰일 나,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야, 이 정도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영상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영상이라서 제 포트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뭐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제 성과를 보여드리기도 싫을 정도로 저도 마이너스인데, 다만 저는 9월 달에 신규 투자는 안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투자 안 하고 꾹 참았고요. 10월 달에도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DC형으로 계속해서 매달 얼마씩의 퇴직연금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RP나 연금저축 꾸준히 하는데 9월엔 참았습니다. 참았고 10월에도 전 좀 참을 거예요. 좀 참고 일단은 뭐 확실하게 진짜로 연준의 긴축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 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조금 총알을 아꼈다가 나중에 저가 매수에 나설 생각이고요. 채권도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그 국채 금리는 조금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했고, 미국 금리도 살짝 뭐 10년짜리 4% 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해서, 만약에 먼저 산다고 한다면 이제 채권을 먼저 사긴 할 건데, 요것도 일단은 10월 달에는 뭐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안정될 수는 있겠는데 11월,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은 조금 지켜봤다가 저가 매수에 나서려고 하고요. 제가 보는 저가 매수의 그 시점은 저는 이제 이 스왑 포인트로 계속 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이 국내에서 스왑 포인트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조금 반등을 좀 주거나 어느 정도 외화 자금에 조금 경색이 좀 풀리는 징후가 보이면 그때 저가 매수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길게 보면 여유 자금 있으시거나 지금 현금을 좀 일찍 확보를 했다, 내가 이번 빠지냐 다 피했다고 하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슬슬 사 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처럼 제때 현금 확보를 못했고 조금씩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많이 묶여 있는 분들은 일단은 뭐 11월, 12월은 조금은 지켜보고 유동성 경색에 의한 투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장의 특징이, 과거에는 그 특히나 코로나 때가 대표적이었는데 급락했다가 갑자기 급등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급락했었을 때 각국 중앙은행, 특히 연준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보다도 유동성 장세가 먼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지난주 최근에 영국에서 보여준 사례죠.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 폭락을 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신임 총리가 감세안을 내놨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라도 지출을 해야 되겠다, 세금 좀 줄여주고 국채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하자 했더니만 여지없이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파운드화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재정정책도 마땅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민간 자체로 그냥 뭐 조정받을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은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정부나 뭐 중앙은행이 먼저 손을 내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자산시장에 진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V자의 뭐 반등이 나타나서 그때 빨리 살 걸 이렇게 후회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서둘러 살 필요는 없겠다. 더군다나 연말이 다가온다. 유동성 확보가 아직은 좀 우선시되는 시장인 것 같다. 10월에 설령 저점 대비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동안 많이 손실 본 거 회복된 거 정도로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령 9월 지금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반등하는 거 지켜본 다음에 쫓아가도 저는 지금 사이클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스텝이 꼬여가지고 묻지마 투매가 나와버리면 이건 진짜 회복 불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총알을 아낄 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 포트폴리오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월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정부의 어떤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 그리고 증환펀드 재가동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 유동성 경색에 대한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이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밸류 현상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이긴 하지만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충분히 이 유동성 경세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 이후에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